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전 읽기 3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의 윤인선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고전 읽기 1차시와 2차시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고전 읽기에 대한 큰 틀을 많이 그려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고전 읽기 1차시 강의에서는 고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고전을 깊이 있게 읽는 방법으로서 문화적 읽기라는 맥락, 즉 우리가 기존에 고전을 읽을 때 내용이나 줄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었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활용하기 위한 읽기로서의 문화적 읽기. 그래서 추거, 추론, 창의, 평가적 읽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추론적 읽기와 평가적 읽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는 설화문학을 새롭게 읽고 활용해보자 라는 기조 아래서 삼국유사를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2차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삼국유사는 제 강의 하나로만 끝낼 그런 텍스트는 절대 아닙니다. 꽤나 두꺼운 텍스트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가시면서 그 삼국유사가 얼마만큼 재미있고 가치가 있는지 한번 빠져들 만한 텍스트라고 봅니다. 다만 삼국유사를 우리가 활용하면서 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하나의 주제였던 귀신담을 하나의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담이 갖고 있던 의미, 그것들이 전성되면서 또 다른 고전인 장화홍련전을 만들어내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현재로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유사한 의미를 전달하는, 즉 소재적으로는 다를지라도 귀신이라는 것의 기능, 메시지 전달자, 공포와 같은 기능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의미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3차 시에서는요, 설화문학을 새롭게 읽고 활용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께 지명전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명전설이라는 게 뭘까요? 지명, 땅의 이름이죠. 여러분들 모두 다 이름을 갖고 계시죠. 아마 태어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소유하게 되는 게 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은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 땅을 부르는 호칭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윤인선입니다. 한자로 얘기하면 인자는요, 호랑이 인자에 착할 선자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되죠? 착한 호랑이라는 뜻이 되죠. 예, 우리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대전은 땅 이름을 풀면 큰 대자에 밭 전자, 큰 밭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모두가 다 이름을 갖고 있고 그 이름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의미는 어떠한 이야기로서 다가오지 않나요? 가령 예를 들면 저는 착한 호랑이라는 것을 할 때 그냥 착한 호랑이면 어떻다라는, 호랑이가 착하니까 어떨 것 같다라는 우리 이미지, 그 이미지가 풍겨내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명전설이라는 건 땅의 이름에 얽힌 이미지, 땅의 이름에 담겨진 하나의 스토리를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요, 지명전설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지명전설이 중에 광포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인 전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황지가 아니라 황지의 장자못 전설, 특히나 황지라는 지역에 있던 장자못이라는 게 상당히 광포전설인데요. 그런 황지 장자못 전설을 통해서 광포전설로서의 어떤 지명전설의 특징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장자못 전설 우리가 고전이니까 읽으면서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롭게 가치 있게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3차시 설화문학을 새롭게 읽고 활용하기 지명전설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삼국유사 때도 그랬고 이번 시간 지명전설 때도 그랬고 제가 앞에다가 내세웠던 장르가 있어요. 고전문학 장르. 뭐죠? 설화입니다. 설화. 설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구비문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구비문학,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이라는 3분 체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로 나눠져 있다고 여러분? 신화, 전설, 민담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구비문학 혹은 설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신화는 뭐죠? 말 그대로 신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단순히 신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신화는. 신화는 신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신들이 어떻게 좌장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나라가 만들었던 그 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신화를 다른 말로 본풀이라고도 합니다. 본, 근본을 풀어가는 이야기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화라는 것, 설화체계에서 신화라는 건 신에 대한 이야기, 본을 풀어가는 이야기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설이 있습니다. 신화는 말 그대로 신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조금 허구적인 이야기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전설은요, 신화와는 다르게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기원에 증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명전설이라고 하면 지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지명이 왜 그렇게 불렸는가에 대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그 근본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명에 보면 예를 들면 이 지명이 호랑이 땅이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대전 옆에 공주가 있죠. 공주에 곰나루가 있습니다. 곰나루 전설이라는 건 곰나루 전설에 가보면 꼭 곰 모양에 닮은 돌이나 비석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한 방식으로 어떤 증거물이 있는 설화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화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 허구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신의 근원이나 본을 푸는 이야기라면 전설은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 근본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물이 존재하는 이야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민담이라는 건 신화와 전설과 다르게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설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일반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들 우리는 민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이라는 설화의 3분 체계가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고전 읽기 강의에서는 여러분들과 전설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전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근거,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때 예를 들면 뭐 지명전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름, 영웅에 대한 전설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나루토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전설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전설에는 모두가 다 근거가 존재하고 있어요. 즉 지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명전설이라는 거는요. 지명, 장소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장소가 지닌 정보를 소통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가령 예를 들면 보문산에 어떤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에 대한 지명전설이 있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그 비석과 유사하게 닮아있던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장소가 그 이름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풀어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명이라는 건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장소가 지닌 정보를 소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화, 신화, 전설, 민담 모두가 다 허구적인 이야기예요. 역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지명전설은 장소에 대한 어떤 지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허구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어떤 그 장소가 지니고 있는 인문지리적인 정보를 소통하는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장소에 어떤 뭐 호랑이 바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바위 모양이 단순히 호랑이와 닮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가 호랑이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이야기가 담고 있고 그러한 정보를 고전으로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전달해 나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명전설이라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현대적으로 풀면 인문지리적 미디어다 라고까지 표현하곤 합니다. 이거는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요. 안동대학교를 퇴직하신 임재혜 교수님께서 지명전설을 평가할 때 인문지리적 미디어이다 라고 평가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지명전설의 특징으로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지점은 바로 인문지리적 미디어이다 라는 지점을 우리는 주목하고 초점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명전설을 읽음으로써 그냥 아 재밌네, 이 공간이 이런 뜻이 있었어?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간이 지니고 있던 어떤 정보, 이야기로서 만들어진 정보를 소통해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전설의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황지 장자못 전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전설은, 특히나 지명전설은 특정한 장소,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장소에 근거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일까요? 특수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지명전설은 보편성이 강할까요? 특수성이 강할까요? 일면 얼핏 생각해보면 특수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왜죠?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호랑이 바위가 저기 충청도에 있을 수도 없고 저쪽 뭐 미국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지역에만 있는 그 호랑이 바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 고전 읽기 시간에 살펴볼 장자못 전설은요.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장자못이라는 기본적인 전설 체계는요. 전 세계적으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광포 전설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무라 아세요? 뭔가 이렇게 뒤에서 무너지는데 뒤돌아봤다 돌이 된 얘기. 그 얘기가 장자못이거든요. 미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어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장자못 유형의 전설이 강릉, 의정부, 제천, 태백을 비롯한 제가 조사한 것만으로도 5군데가 넘는 다양한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지명전설이라는 건 지명에 대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역설적으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그래서 황지 장자못 전설은 장자못, 즉 무언가 이렇게 도망가죠. 장자못 전설의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은 그거거든요.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도수를 신통한 사람한테 악행을 저질러요. 그래서 그 지역을 파멸시키기로 해, 신통한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 신통한 사람이 그 사람을 받아서 곧 이 지역을 망하니 도망가라. 대신 어떤 소리가 들려도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마음 약한 그 도망가던 사람은 뒤에서 쿵쿵쿵쿵 우르렁쾅쾅 소리가 들리니까 뒤를 돌아보죠. 그래서 돌로 변했다. 라는 전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설이. 그런 보편성을 지닌 장자못 전설이 특수성. 황지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한 장소거든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낙동강이 원류가 되는 지역과 만나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같이 지닌 하나의 전설로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황지 장자못 전설 어떤 스토리인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지 장자목 전설은 크게 7가지 스토리 라인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요. 아주 인색한 장자, 황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승이, 아주 유능한 도승이 시주를 하러 왔어요. 시주를 하러 왔는데 장자, 황부자가 그걸 보고 곱게 시주해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쇠똥을 시주 바구니에 넣어서 내쫓습니다. 도승이 아주 화가 났겠죠. 씩씩 화가 나 있는데 며느리가, 그걸 본 며느리가 도승한테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잘못했어요. 라고 사과하면서 쌀을 시주해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도승이 결심을 합니다. 내 이 집을 물바다로 만들 거야. 물로 가라앉히겠다. 그러니까 도승은 며느리에게 집을 떠나라. 대신에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앞만 보고 도망가죠. 근데 뒤에서 쿵쿵쾅쾅쾅쾅 소리가 들리니까 놀라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집터가, 황부자의 집터가 함몰되고 연못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돌아보지 말라는데 돌아봤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연못, 집터가 가라앉았던 연못과 황부자의 연못이라고 해서 황지라는 연못과 도망가던 며느리가 뒤를 돌아봤던 연못이 남아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지라는 연못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며느리 황지에서 물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며느리 바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황지 장자못 전설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옛날 어떤 마을에 인색한 장자가 살았고요. 어느 날 도승이 와서 시주를 하는데 장자가 쇠똥을 내주고 내쫓았고요. 며느리가 도승에게 사과하고 쌀을 시주했고요. 이에 도승은 며느리에게 집을 떠나되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다 큰 소리가 놀라 집을 돌아봤더니 집터가 함몰돼 있었고 연못이 돼 있었고요. 지금
근데 그걸 돌아봤기 때문에 며느리는 그 자리에 돌이 됐고 지금도 연못, 황부자의 연못이라는 뜻에서 황지와 며느리가 돌아왔던 돌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황지장자못 전설은 두 가지 지명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어요. 황지 연못이라는 것과 며느리 바위에 대한 연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황지 연못과 며느리 바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황지 연못은 진짜 사실적인 장소 아니에요? 실제 연못이고 이 황부자의 집터인 것처럼 보이는 큰 연못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실성이 장소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이는 며느리 바위 어때요? 이거 진짜 며느리처럼 보이세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원도 태백 황지에 답사를 갔다 왔어요. 답사를 가서 이 사진을 막 찍는데 처음에 되게 고민했어요. 며느리 바위가 어딨지? 며느리 바위가 어딨지? 며느리 바위야, 며느리 바위야. 엄청 찾는데 저게 며느리 바위라고 사람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앞만 봐도 며느리 바위처럼 안 보여요. 촛불처럼도 보이고요. 하지만 이 전설의 세계관 안에서 이 바위는 며느리 바위가 됩니다. 즉 허구성이 장소이죠. 즉 황지장자못 전설은 황지 연못에 대한 즉 사실성의 장소에 대한 기원과 함께 며느리 바위, 허구성. 이건 며느리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어쨌든 이름을 며느리라고 붙인 며느리 바위에 대한 허구성의 장소. 이 사실과 허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공존하면서 이 전못의 기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지리적 정보를 제공해주죠.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설은 인문지리적 미디어의 기능을 한다. 사실은 이 황지가요. 단순한 연못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단순하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황부자가 살던 곳은요. 가장 큰 땅이었고요. 가장 큰 집이었어요. 그 집 전체가 연못이 됐어요. 그랬다는 얘기는 연못이 어떻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크겠죠. 그리고 황부자는요.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그 낙동강까지 이어지는 어떤 물줄기, 그 원료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집이 연못이 됐으니까 어떨까요? 낙동강까지 쭉 이어지게 그 물이 닿겠죠. 실제로 이 황지는요. 황지 장자못은요. 낙동강이 원류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전설을 읽다 보면 결국 황지 연못에 대한 전설은 낙동강의 원류가 되는 황지 연못이라는 것에 대한 사실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며느리 바위라는 허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의 의미도 제공하고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금기를 위반하지 마라. 사실은 며느리가 왜 바위가 됐느냐라고 하면 금기를 위반했잖아요. 도승이 알려줬던 금기를 위반하고 뒤를 돌아봄으로써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금기와 금기 위반에 대한 의미를 이 며느리 바위라는 허구성의 장소에서 전달을 해주고 있고 또 황지 연못이라는 사실성의 장소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전달해주고 있죠? 네, 실제 낙동강이 원류가 되었다라는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죠. 즉 장자못 전설은 단순히 그냥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황자못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황지 장자못 전설은 황지에 대한 사실성의 정보 그리고 며느리 바위를 통한 어떤 이야기의 의미 금기와 금기 위반을 바탕으로 한 의미를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해주고 있는 그러한 전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지리적 미디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인문학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의미론적 가치까지도 전달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설을 인문지리적 미디어로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황지 장자못 전설. 그냥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우리는 장자못 전설에 가서 황지 연못에 가서 요건 역동강의 원류 며느리 밟으면서 금기 위반하지 말자라는 걸 이해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설화를 끊임없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실제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황지 장자못 전설은 황지 연못에서는요. 이런 장자못 전설을 이렇게 이야기 공원으로서 서사를 시각화 시켜놨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여드린 이 10장의 사진은요. 제가 황지 장자못 전설 이 근원이 됐던 황지 연못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황지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황부자가 있었다. 도승이 왔다. 시주를 하려 했는데 똥을 줬다. 며느리가 대신 사과하고 시주했다. 며느리에게 알려줬다. 도망갔다. 집터가 물에 갇혔다. 돌아봤다. 바위가 됐다. 연못이 됐다와 같은 장자못 전설의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를 이렇게 시각화, 공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황지 연못을 갔을 때 그냥 청량하고 그냥 물근원이 연못이 아니라 마치 시민공원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민공원 안에서 사실성의 정보를 시민공원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황지 장자못 전설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죠. 사실성의 장소로서 황지 연못, 허구적 장소로서 며느리 바위. 그래서 이 황지 장자못 전설을 공간으로 콘텐츠화하는 과정에선 며느리 바위를 가 있는 지역을 황부자 며느리 공원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렇게 다시 바꿔놨어요. 모양을 다시 꾸며놓은 거죠. 그래서 황부자 며느리 친정 우물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황부자 며느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다만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변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변형을 일으켰냐면요. 우리가 원래 서사 안에서 원래 황부자의 이야기 안에서 공원, 황부자 며느리는 어떤 존재였죠? 예, 우리 서사 안에서 같이 읽어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며느리가 착하고 착한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황부자가 시주를 했고 시주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사과를 했고 집이 가라앉는 정보를 얻었고 도망을 갔고 그 과정에서 돌아보다가 이렇게 바위가 됐던 어떻게 보면 금기를 위반했던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근데 어차피 허구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며느리 공원을 아예 며느리의 시집 오기 전 얘기로 꾸며놨습니다. 도망을 가는 그 부분에서 며느리 공원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원래 황부자의 며느리는 마음씨가 엄청나게 착했고 효심이 깊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담은 황부자 며느리 공원을 꾸며놔요. 아예 허구적인 거죠.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이 황부자 전설은요. 사실성인 장소에 대한 이야기와 허구적 장소에 대한 이야기, 사실성과 허구성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성의 장소를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야기를 재밌게 바꿨던 게 바로 이 허구적인 장소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적인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황지 연못은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처럼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라는 발원지 비석과 황지 연못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크죠. 황부자 집터를 상지, 중지, 하지로 나누어서 황부자의 집터, 황부자의 무슨 어디 터, 황부자의 무슨 터라고 나눠서 이렇게 공원화 시켜놨어요. 다만 이거는 사실성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부분, 이러이러하게 해서 연못이 됐다라는 그 얘기를 변형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바위는 허구성의 장소잖아요. 여기다가 며느리라고 해도 되고 촛불이라고 해도 되고 이야기를 짓기 나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부분은 사실은 좀 더 의미를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며느리가 단순히 돌아봐서 돌이 됐다가 아니라 어떤 며느리였는가? 마음씨 착하고 심품 곱고 평소부터 착했던 며느리였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공원화 시켜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황지 장자목 전설은 사실성에 대한 이야기와 허구성에 대한 이야기 이 둘을 상호작용하면서 사실성의 공간으로 또 하나는 허구성의 공간으로 만들고 사실성의 공간에서는 바로 이 사진에서처럼 낙동강의 발원지, 황부자 집터였던 상지와 같은 사실성의 의미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컨텐츠를 기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음, 허구성의 장소에서는요. 어차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 며느리에 대한 바위는 허구적인 얘기고 허구적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리고 다만 이 며느리 이야기는 교훈을 주는 거잖아요. 자, 인문지리적 미디어라고 했을 때 사실적인 장소에서는 지리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고 며느리 바위, 황지연못은 죄송합니다. 인문지리적 정보라고 했을 때 황지연못은 정소에 대한 정보를 주는 사실성인 측면이었고 며느리 바위는 서사를 통해 의미나 교훈을 주는 측면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나 교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더 강조해서 이렇게 황부자 며느리 공원이라는 맥락으로 새롭게 꾸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명전설이라는 거는요. 지명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전설이라는 특징으로서 어떤 그 장소에 대한 근거가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요. 이러한 맥락 안에서 결국은 장소에 대한 근거는 사실과 허구라는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렇게 사실성과 허구성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컨텐츠화, 즉 우리가 활용한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성에서는 어떻게 장소의 의미를 고착하고 장소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허구성에 대한 얘기는 며느리 서사를 조금 더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며느리였느냐라고 하면 그냥 돌아보다 돌이 됐다, 뒤돌아봐서 돌이 됐다라는 며느리가 아니라
원래 성품이 이렇게 착했는데 그런 착한 며느리가 금기를 위해서 돌이 됐어라고 어떤 의미를 더 극대화시키고 배가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변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장자못 전설과 같이 전설을 컨텐츠화한다. 전설의 의미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활용한다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소의 사실성. 두 번째, 허구성. 그리고 이러한 사실성과 허구성이 상호작용하는 공간. 이랬을 때 사실성에서는 장소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식으로, 허구성에서는 그 허구적인 이야기의 의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간 콘텐츠를 재구성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3차 시에서 알아봤던 이 인문지리적 미디어로서 지명전설,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읽어봤던 황지 장자못 전설에서는요, 특수성과 보편성, 사실성과 허구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고전의 의미를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화두로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